알면 알수록 좋다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엔서입니다. 안내입니다. 김범래입니다. 오늘은 진짜 이렇게 촬영을 한 적은 없었어. 긴급 편성. 긴급 편성이고 뭐 그렇게 급한 일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급하지. 급하지만 불과 한 12시간 전에도 같이 있었어. 12시간밖에 안 됐어? 지난 12시간 좀 지났는데 바로 어제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요일 아침에 지금 이걸 찍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썸네일 보고 들어오셔서 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후기 방송 개념으로다가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해리스랑 트럼프 둘이서 박빙이라는 말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당선된 것까지는 이변까지는 아니지. 왜냐면 둘이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으니까 당연히 트럼프 이길 수 있는 거였잖아. 조금 포장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모르는 분들 계실 수도 있잖아. 지금 누가 당선이 됐죠 결국?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변이었던 건 그거인 거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게 이변이었다가 아니라 트럼프가 압승한 게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하지 못했던 거다. 압승했어? 압승을 엄청난 차이로 압승했어? 엄청난 차이로 압승했다고 할 수 있지. 대박이다. 이번에는. 왜냐면 우리 분명히 지난번에 엔서가 해주면서 둘이 거의 해리스가 너무 이제 기세가 좋아서 이 기세 이어만 간다면 당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됐고 심지어 뭐 각오도 나는 좀 했었어. 왜냐하면 이번에 너무 박빙이라는 말이 많았으니까 이게 대선 투표하고 나서 검표하는데 좀 오래 걸리기도 해. 박빙이면은 최대한 열흘까지도 걸려서 오늘 방송 못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열흘 이상 걸려서 못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오산이었던 걸로. 얼마 만에 끝났어요? 하루? 하루 안 걸렸지? 하루 안 걸렸어. 그러니까 완전 95% 이상 당선된다라고 했던 게 그냥 그날 거의 결정된 수준이었어가지고. 대박이다. 사실 그 동부부터 투표하고 이제 집계하고 이제 점점 타임존 옮기면서 하는데 사실 러스트벨트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이랑 이제 아래쪽 사우스벨트라고 하나 그쪽이랑 동부 쪽 하자마자 사실 끝났어. 왜냐면 경합주라고 얘기하던 펜실베니아 포함해서 그쪽이 트럼프가 뜨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거 경합주가 다 트럼프네? 라고 하는데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5% 개표했는데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높았거든. 근데 이게 물론 처음엔 개표수가 적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잖아. 개표수가 적은데 이렇게 압도적일 수 있나? 약간 그랬는데 그대로 끝났지, 네바다도. 그래서 한 24시간 되기 전에 끝났지. 엄청 빨리 끝났고 뭐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 말을 많이 하는데 한편에선 뭐 그런 얘기도 해. 우리나라만 예상 못한 거 아니야? 이게 뭐 진작에 트럼프가 5위였는데 해리스 너무 띄워줘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 미국 언론에서도 바이든 사퇴하고 나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 이제 처음에는 트럼프가 훨씬 우세하다고 했다가 뭐 TV 토론 이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해리스가 치고 올라와서 굳히기 들어갔다 했다가 다시 뭐 트럼프가 유력해서 갑자기 막 트럼프 미디어 그 주가가 막 수직 상승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선거 며칠 전에. 그랬다가 선거 바로 직전에 전날에 이제 이코노미스트지 뭐 이런 데서도 해리스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이번 선거야말로 뭐 계속 뭐 역대급 코인토스 동전 던지기 선거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왔었는데 까보니까 어림도 없었던 거지. 근데 사실 이게 글로벌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랑 미국 내에서 이 대통령 투표를 바라본 시각이 좀 달랐던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전에 이제 해리스로 후보가 바뀌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지지익선을 한번 했었는데 거기 댓글에 이미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좀 달아주신 게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해리스 그 정도 아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런 댓글들이 몇 개 있었거든. 근데 이제 약간 글로벌 와이드하게는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도 조금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때 당시에 뭐 단 하나 확실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해리스가 이기든 해리스가 지든 간에 21세기 이후 선거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 항상 그랬듯이 민주당의 득표수는 더 많이 가져갈 거다. 해리스가 져도. 바이든 때처럼? 바이든이 힐러리 아니라 때처럼. 힐러리랑 2016년에 힐러리랑 트럼프 때처럼 그렇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다 틀리고 7개 경합주에서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가 우세했을 뿐더러 전국 득표수도 400만 표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해. 정확히
몇 그거였어? 정확히 어떻게 돼? 수치가? 수치로 선거인단으로 치면은 이미 270석 넘으면 더 이상 안 보니까. 270이 매직 넘버라고 해서 270 이상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기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했는데 트럼프가 312석인가 가져갔을 거야 이번에. 총 몇 석이야? 500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312석으로 많이 이겼네? 많이 크게 이겼다. 저번에도 이 정도였어? 아니야, 지금 이번 선거가 미국의 역대 최근 선거 중에 가장 싱겁게 끝난 투표 중 하나야.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이 미국을 바라보는 그 두 후보의 느낌과 미국 내에서 그 두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간극이 가장 컸던 투표인 거지.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론조사 결과가 워낙 박빙이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 결과를 까봤을 때 샤이 트럼프가 더 많았을 것이냐 히든 해리스가 더 많았을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샤이 트럼프가 훨씬 더 많았었던 거고 왜 이렇게 언론이랑 여론조사 그리고 실제 결과에 이런 간극이 컸냐 이것들을 이제야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여줄게 이게 이번 선거 득표 결과야. 지도 한번 봐봐. 혹시 그런 걸로 알려줄 수 있어? 몇 개 주 중에 몇 개 주가 트럼프가 됐다 이런 게 있나요? 어허. 세봐야 돼? 세봐야 되는데. 하나, 둘 세봐야 되는데. 오케이. 이게 몇 개 주에서 이겼다라기보다는 그 주 안 하나당 가지고 있는 선거인단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가 이기면 이제 좀 더 유리한 거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투표 이 지형이랑 지금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미국 교육 수준 랭크에 대한 이런 뭐랄까 지도거든? 근데 이게 거의 일치해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파란색이 덜 이제 교육된 거야? 아니 더 교육된 거야? 파란색이 좀 더 교육됐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제 조금 덜 교육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이거를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 더 배운 사람이 민주당을 찍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공화당을 찍는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는 민주당 지지층이 절대 다수의 대표성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한정된 표본이라는 거야. 민주당 지지층이. 지금 솔직히 지도만 보신 분들은 연결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하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해리스를 뽑았다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낮은 주일수록 트럼프를 뽑는 경향이 되게 높았다를 정리를 해준 거고 거의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 얘기 옛날부터 많았잖아. 고학력자일수록 민주당을 많이 선호한다. 근데 사실 이게 민주당이 떨쳐내고 싶었던 가장 큰 이미지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재수 없는 진보 엘리트라는 그러니까 사실 이미지. 어떻게 보면 지금 에서가 이걸 보여줌으로써 민주당은 이 얘기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지. 이걸 또 얘기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왜냐면 이번에도 민주당이 블루 칼라의 마음을 잡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가 오바마 때부터 많이 나오던 얘기. 워크 바이러스라고 하지. 깨어있음 병. 나는 더 배웠고 깨어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 이미지가 오히려 민주당을 망쳤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트럼프를 지지하셨던 시청자분들은 뭐 별 생각 없겠지만 오히려 해리스를 지지하셨던 분들은 이 자료 왜 갖고 오냐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약점 중에 하나거든. 저번에 얘기했던 거랑 또 연결되는 게 해리스가 약간 그런 이미지였다고 그렇지. 했잖아. 약간 엘리트 코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부통령 후보로 나온 그 남자분이 그거를 상쇄하는 이미지를 되게 푸근하게 가져가는 사람으로 일부러 이렇게 포장을 같이 해서 그거를 완화하려고 했던 시도가 또 그거랑 연결될 수도 있겠네. 그치. 이제 미국도 이제 양극화가 가면 갈수록 계속 더 심해지고 있어서 저소득층이 60%가 넘어간대.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의 목소리가 여론조사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지난 영상에서도 똑같은 얘기했지만 미국 주류 언론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 베이스를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차범위 내의 결과인데 조금 더 민주당에 유리한 것처럼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대부분 고학력 화이트 칼라 목소리를 더 많이 담지 실제 대다수의 국민들의 목소리는 잘 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간극이 생기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번에 그것도 있기는 해. 그 선거인단 수가 약간 조정이 돼서 그 주 안에 있는 선거인단 수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더 유리한 주에서 선거인단 수가 더 늘어난 주들이 좀 있었던 거야. 인구 유입이 더 많이 돼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측면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득표 더 높은 것도 맞고 그리고 뭐 이번에 민주당에서 가져왔었던 그런 낙태권 이슈라든지 뭐 여성의 재생산권 그리고 트럼프가 항상 가짜라고 말하는 뭐 그 기후 위기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게 뭐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좀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내놓는 문제인 거지 실제 국민들한테 그렇게 와닿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또 여론조사 얘기 뭐 계속 틀렸다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하나는 알아두면 좋은 게 역대 여론조사 중에 오차는 제일 적었대.
2%였대.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투표 결과 분석을 또 봤을 때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이 히스패닉 표심이었거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히스패닉, 라틴계 미국에서 어느 정도 파일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감을 잘 못 잡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해봐. 미국 전체 인구 중에 히스패닉이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을 것 같아? 히스패닉이 절반 가까이 되지 않나? 절반? 굉장히 늦게 30? 보긴 하는구나.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고 20%야. 전체 인구의 20%가 히스패닉이야. 그래? 절반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유입됐다고는 들었는데. 유색 인종 중에 1등이기는 해. 제일 많기는 해, 히스패닉이. 근데 20%를 점유하고 있고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히스패닉이 미국 내에서 가장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러니까 인구 재생산에 크게 기여를 하는 인종이란 말이야. 그래서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인구 25%가 또 히스패닉이래. 그러니까 한 2030년쯤 되면은 전체 인구의 한 25% 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라틴계 파이가 크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비율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젊은 히스패닉의 표심이 어디로 가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을 거 아니야. 근데 원래는 이제 히스패닉 유권자가 항상 민주당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줬었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던 거야. 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잖아. 아니 트럼프 그렇게 이민자 혐오를 대놓고 드러내는데 왜 히스패닉이 트럼프한테 표를 준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트럼프가 말하는 불법 이민자랑 미국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히스패닉 이민자 2세 또는 3세 여기 사이에 간극이 생긴 거지 이제는. 그 부모 세대는 불법 이민으로 와서 이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세게 이야기할 때 더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2세 3세들은 미국 시민권자, 그러니까 미국에 그냥 정당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인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불법 이민자랑 나랑은 달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혐오 발언을 해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런 얘기도 있어. 이제 인종에 호소하는 전략이 안 먹힐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 왜냐면 지금 트럼프가 사실 얘기하는 게 뭐 불법 이민자 추방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거든. 지금부터 안 돼. 이전은 뭐 모르겠고, 이전에 뭐 비슷한 얘기지만, 이전에 들어온 사람은 모르겠고. 아니야, 이전에 들어온 1,300만 명도 다 쫓아낸다 그랬어. 하여간? 근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어올 사람 더 많이 맞겠다라고 한 건 맞지.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아예 그 출생지로 인한 시민권도 아예 안 주겠다. 그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지금 있는 미국인들끼리 잘 살자. 약간 트럼프의 메시지가 그렇게 해석이 됐던 것 같아. 왜냐면 민주당 쪽은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가 있잖아. 조금 진보적이잖아. 왜냐면 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다 받고 뭐 힘들지만 다 받아줘야 되고 우리가 다 흡수해줘야 되고 약간 그런 모습이 미국 내국인들이 보기에는 내국인은 안 챙기고 온갖 외국에서 흘러들어오는 사람만 챙긴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비단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 진보 계열이 지금 다 힘든 이유가 난민 문제와 이민자 문제를 포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 진보 계열이 다 무너지고 있어. 아마 비슷한 큰 스트림에 있지 않을까. 맞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실제로 바이든 정부 때 이민자 자체는 굉장히 이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는 되게 규제를 많이 했대. 약간 빡빡하게 받았다는 거야. 근데 불법 이민자는 이제 지금까지 중에 제일 많이 유입이 된 정권이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목소리가 좀 높았던 거고, 불만의 목소리가. 특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라티노들 같은 경우에는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내 일자리가 더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계속 느꼈던 거야. 왜냐면 상대적으로 히스패닉 같은 경우에는 육체 노동자 비율이 더 높고 대학 학위가 없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일자리 경쟁에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또 비슷한 해석으로 그 썬벨트라고 하는 경합지라고 얘기했던 남부 지역 거기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 그치. 거긴 올 트럼프야. 왜냐면 사실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그렇대. 물론 나도 이제 해석 기사를 읽은 거지만 민주당 같은 진보 계열 그리고 좀 공부 많이 한 흔히 말하는 펜대 굴리는 애들은 지들은 뉴욕에 살고 지들은 워싱턴 살고 캘리포니아 살면서 정작 그들은 이민자를 만날 일도 없으면서 이민자를 찬성한다는 거야. 이민자는 그 아래쪽에 있는 남부지방에서 다 흡수하고 온갖 사건 사고가 다 일어나고 막 일자리 뺏기고 집값 치솟고 난리가 나는데 저 펜대 굴리는 민주당 계열들은 만나지도 않으면서 약간 계속 포용하는 전략을 한다. 그래서 이제 썬벨트가 아예 트럼프로 올인했다. 그런 해석도 있긴 하거든. 맞아.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서 이런 민심을 진짜 잘 공략을 해서 히스패닉 밀집 지역에 가서 연설을 할 때마다 봐라. 지금 수백만 명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너희 일자리 없는 거 아니냐. 나는 민주당이랑 다르다. 확실하게 이 문제 해결해 줄 거다 해서
이게 좀 완전히 먹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트럼프가 말을 뱉으면 약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어. 해줄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맞아. 실제는 이제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그게 사실 되게 신기한 거야. 왜냐하면 이민자를 만나본 적 없고 교육을 잘 받았고 돈 많고 잘 사는 건 오히려 트럼프거든. 그치.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이미지보다 메시지가 사람들을 더 흔든 거야. 옛날에는 약간 이미지 싸움이 더 있었잖아요. 약간 오바마 때도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그런 상징성도 좀 있었고, 근데 이제는 그 사람이 백인이든 돈이 많든 교육을 많이 받았든 그런 이미지보다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훨씬 더 바이럴이 잘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아마 또 소셜미디어가 좀 잘 발전하고 어뷰징도 좀 있지만 그런 게 좀 생겨서 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또 얘기도 있더라고. 그렇게 돼가지고 1970년대 이후로 따졌을 때는 공화당 후보가 히스패닉계 지지를 이만큼 받은 거는 처음이라고 해. 지금 상원 하원도 맞아. 거의 공화당이 다 휩쓸었지. 다 다수당이 됐고 상원이랑 하원 둘 다. 그런데 뭐 지금 히스패닉계 미국인들 얘기를 했지만 이걸 차치하고서라도 뭐 이 정도 차이였으면 그냥 시대 정신이 트럼프한테 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시대 정신이 트럼프한테 가 있다라는 거를 트럼프 캠프 내에서 이제 총괄들이 이미 예측은 하고 있었대.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던 사람이 이 수지 와일즈라는 선거 캠프 참모였다고 해. 그래서 이분이 2016년 선거에서도 트럼프 캠프에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이고, 그 전에도 그렇고 그 후로도 그렇고 그 공화당 계열 사람들한테 정치 컨설팅을 계속 했었던 분이거든.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었는데 이제 아주 좋은 결과를 냈고 최초로 백악관 여성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대.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 수지 와일즈가 계속 트럼프한테 선거 내내 이야기를 했던 게, 우리 이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우리한테 되게 유리해. 그러면서 강조를 했던 게, 너가 헛소리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너가 좀만 톤다운 하면은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선거야. 라고 해서 실제로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토론할 때까지만 해도 바이든이 이렇게 약간 횡설수설 하는데도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막 강하게 그러지 않았거든. 좀 침착하게 반응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해리스랑 맞붙으면서 그때는 약간 위기감을 느꼈었던 건지 그때 이제 별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이미지를 깎아먹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으니까 다행이지 뭐. 아무튼 이 수지 와일즈를 비롯해서 이번 임기에서는 트럼프 내각이 훨씬 더 충성도가 높을 것이다. 왜냐면은 1기 때는 트럼프가 정치인이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세력이랄 게 없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냥 공화당 내에서도 입지가 아주 탄탄하고 그 주변 인적 자원이 풀이 달라졌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뭘 하려고 해도 이제 거의 실행이 될 확률이 높고, 1기 때는 뭔가 급진적인 걸 하려고 하면은 공화당 내에서도 약간 브레이크를 걸었던 거야. 아, 잠깐 진정해봐. 그러니까 우리 재선하면 하자, 이거는. 이건 좀 급진적이니까 다음에 재선하면 하자라고 했는데, 이번엔 그럴 게 없지. 뭐 뒷장이 없으니까. 이번엔 뭐 재선을 할 수도 없는 거고. 3선이 안 되니까. 3선이 안 되니까 재선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 트럼프가 목소리를 냈을 때 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상원이랑 하원이랑 다 뒷받침을 해줄 수 있어서, 지금 대법관도 공화당이 다 잡았어. 그때 당시에 임기 당시에 대법관도 다 갈아치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해리스가 졌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아예 미국의 기조가 바뀌었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런 이야기 관련해서 그 존 볼턴이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1기 정부 때 NSC 보좌관 하다가 트럼프랑 좀 틀어져서 1년 반 만에 그만뒀던 분이 있거든? 잭슨 분.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얘기하기로도, 2기 정부는 더 예측 못할 거다. 훨씬 더 위험할 거다. 취임 직후에 막 바로 평양으로 가도 놀랄 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게, 그래 경제 때문에 트럼프 뽑았대. 그러면은 트럼프가 어떻게 경기를 부양을 시킬까?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경기 때문에 트럼프를 뽑았대? 경제 때문이래 거의.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뽑았다는 거 아니야.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뜬소리 하는 그 민주당을 안 뽑았다 이거 아니야. 경제 말고도 다른 의제들도 있지. 뭐 이제 PC주의에 대한 피로감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있지만, 그것도 결국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오는 피로감이라 생각해. 뭐 근데 기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이제 정권 심판론.
아, 그치. 그것도 어느 정도 워킹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민주당에 대한 정권 심판인 건데 그것도 왜 했냐는 거지. 사실 경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경제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은 어느 국가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겪었잖아. 맞아. 그래서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집권당이 다시 재집권을 한 케이스는 없대.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든 때도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한테 돌아간 게 아니냐라고 분석을 많이들 하는데 뭐 일단 트럼프가 첫 번째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노동자들 위해서 이야기한 거는 팁에 대해서 면세를 해주겠다. 팁에 세금을 붙이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나는 팁에 세금을 붙인지도 몰랐어. 사실. 팁에 어떻게 세금을 붙여? 그러니까 팁도 이제 현금으로도 주고 카드로도 주잖아 팁을. 근데 현금으로 주는 것도 사실 다 정리를 해야 된대. 내가 오늘 받은 팁이 얼마고 뭐 그거에 대한 세금을 다 부과를 한대. 아, 그치. 뭐 우리가 그거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치? 규제적인 거지. 실제로 그렇게 안 하잖아. 근데 카드로 하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하지. 부분이고 팁에도 세금 부과를 하는 게 맞대. 우리나라도 사실 가게에서 음식 먹고 현금 결제하면 그거 제대로 장부에 기록하는 게 신의성실 원칙이긴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명목상 어쨌든 이제 거의 요새는 뭐 거의 카드 쓰기도 하고 팁에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부과를 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었고. 현실성 없다는 얘기가 많지. 뭐 하여간 뭐 얘기는 했다는 거고. 이게 왜 현실성이 없냐면 예를 들어서 지지익선 하는데 안느가 우리한테 월급을 줘. 근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쳐봐. 근데 10만 원만 월급이고 90만 원은 팁이야. 이러면 그치. 그 소득세라는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거야. 맞아. 그래서 사실 현실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좀 맞아. 많긴 하더라고. 근데 트럼프가 얘기하고 나서도 해리스도 나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었어. 뭔가 그러니까 방안을 생각하기는 했었겠지. 그리고 이제 항상 부유층들을 위해서 내놓는 정책 뭐가 있겠어? 부자감세? 소금이래. 어? 세금 덜 내게 네, 세금 덜 내게 하는 거지. 법인세 인하해주겠다. 이야기하는 건데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법인세 대폭 완화해주겠다라는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 봐봐. 뭐 노동자들 팀 면세해주고 기업들 법인세도 절감해주고 다 좋아. 근데 그럼 문제는 뭐야? 돈이 어딨냐고. 세수 없잖아. 세수는 어떻게 할 거야? 세수가 줄어들면 국가 부채 치솟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관세 매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트럼프 항상 얘기하는 게 뭐, 나는 관세맨이다. 저는 관세 사람입니다. 외부인들이 내게 하겠다. 그 부족한 세금 중국 보고 내게 하겠다 그 얘기 아니야. 내가 미국인이어도 땡큐야. 너무 좋지. 좋아. 일기 정부 때부터 계속 이야기한 게 뭐야? 중국에 60% 때리겠다. 60% 때리고 나도 좋지. 보편 관세 10% 다 매기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수 많이 거치고 뭐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세수 많이 거치고 미국 뭐 국민들 세금 감면해주고 다른 나라들한테 세금 충당하면서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실어줄 수 있으니까 수학 공식적으로만 따지면 나쁠 게 없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한 공식으로만 따지면 나쁠 게 없지만 표면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현실성이 없지. 현실성이 없어. 왜? 무리하게 이렇게 미국에서 관세 매겨. 그럼 다른 나라 보복 관세 안 매기겠어? 미국 상품에 대해서 다른 나라도 보복 관세를 매기겠지. 뭐 그렇기도 하고 우선 수입 물품에 관세를 매기면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 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럼 국민들 나는 중국 제품 사는 이유가 뭐야? 싸니까 가성비 좋으니까 사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것도 중국 제품을 소비재로 사는 것만 생각하지만 원자재나 그니까. 그 모든 무역품을 생각하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 그럼 뭐 이제 금리도 못 내리고 금리는 계속 오르면 할 말이 많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냥 논리적으로 뭐 1, 2, 3만 하면은 그렇구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가외의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기는 해.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안느가 나야도 좋을 것 같아. 내가 미국인이어도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관세 누가 내냐를 생각해보면 미국 국민이 내는 거야. 그래. 외부에서 내는 거 아니야? 아니지. 중국이 낸다며. 중국에서 물품 가격을 책정을 하면 거기에 관세를 붙여서 비싸게 팔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가격에 구매를 했을 때 돈을 지불하는 건 결국 국민이야. 물론 그 관세가 너무 크니까 중국이 출혈적인 가격 인하를 하겠지만 결국 그 관세가 붙은 가격을 지불하는 건 미국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한 번만 더 스텝을 밟아서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말이지? 약간 이제 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말한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면 딴 나라들 한번 확 칼부림 내서 우리나라 사람들 챙겨주겠다 이 얘기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좀 들릴 수 있는 심지어 우리 세금은 또 줄여준다며.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이제 지지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이익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보고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이랬는데 미국 겁나 잘 되고 잘 될 거야. 너무 막 러스트벨트 막 갑자기 이제 다 다시 맞았어. 공장 돌아가고 제조업들 다시 살아나고 중산층들 뭐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지켜봐야겠네. 지켜봐야 되는 거고 끝에 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봤을 때 뭐 크게 호재라고 할 부분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호무역주의를 어쨌든 더 강하게 추진을 할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수출하는 게 의존성이 좀 높잖아. 특히 이제 가장 주요 산업인 뭐가 있어? 뭐 너무 많지. 자동차도 있고 자동차, 반도체도 있고 뭐. 반도체, 뭐 철강 산업, 배터리도 있고 이런 것들 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치 외교적으로도 어떻게 협력 관계를 이어갈지에 대해서 참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온 거 하나는 뭐 방위비는 올라갈 것 같다. 이거 하나는 확실한 거고 북한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어. 이거는 왜냐면 트럼프도 마찬가지였고 해리스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공약집에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거든. 아우로브 안중. 왜냐면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빨리 끝내는 게 트럼프의 제1순위 과제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것만 예측 가능한 사람이잖아. 좋은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기 정부는 어떻게 움직일지 참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 1월 20일에 임기가 시작이 될 거야. 그러니까 임기 시작하고 또 전할 만한 재밌는 소식이 있으면은 우리 또럼프랑 또 찾아오도록 할게. 안녕. 안녕.